네, 운동학습과 심리에 대한 정답 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학습과 심리는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왔냐면 작년 10점, 올해 10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운동심리학 파트가 6점에서 8점, 네, 운동학습과 제어 파트가 4점에서 2점 정도. 그래서 스포츠 운동심리학 파트가 좀 늘어났네요. 그리고 이제 운동학습과 심리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면은 우리 또 A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일간 동안 3점 슛을 연습한 농구 학생과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10일간의 연습에서 3점 슛 성공률을 분석해보니 성공률이 중간 시기에 정체를 보이네요. 이러한 현상을 운동학습 이론에서는 고원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원 쉽게 맞췄던 것 같아요. 이 현상의 특징은 슛 성공률이 양적으로 정체를 보이더라도 슛과 관련된 새로운 협응 구조가 형성되거나 다양한 질적 변화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정체되지만 학습은 진행된다는 그런 거죠. 수행 특성이 아니라 측정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대변하는 학습 코스의 유형이 만들어진다고 해석해서요. 솔직히 이 시기에 학생이 많이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의욕도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지만 연습의 중단이나 휴식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제 고원의 이제 원인별 이제 분석이 있고 원인별 해결 방안이 있는데 휴식도 할 수 있지만 그러진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 최근 10년 이전 옛날 문제에서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계속 우리가 안내해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 오차로 나와 있고 시간에서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오차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게 이제 수행이 오차니까 향상되고 있는 거고 정체되고 있다가 또 오차가 적어지니까 향상되고 있는 그래서 수행 오차니까 내려가고 있는 게 이제 향상되고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원 기간의 수행은 정체되지만 학습은 진행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모의고사에 다뤘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 고원 현상을 새로운 협응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양적 변화의 정체 속에 다양한 질적 변화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고원을 쉽게 잘 맞췄고 그 다음 문제 3점슛 연습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 이것이 GMP 이론으로 슈미트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불변 매개 변수 시상이 나온 적 있었죠. 그리고 가변 매개 변수 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지도사 문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변과 가변에 의한 이와 같은 매개 변수로 이제 만들어진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고 이와 같은 슈미트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무슨 이론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피드백에 근거한 운동학습 이론, 폐쇄회로 이론, 폐쇄 이론, 빠른 운동을 설명할 수 없고 느린 운동 설명하는 그리고 빠른 운동 설명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방회로 이론, 개방 이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장 문제, 신형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하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 불변 매개 변수, 가변 매개 변수 그리고 그와 같은 두 가지가 이제 또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구체화된 그래서 폐쇄회로 이론, 느린 운동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개방회로 이론, 빠른 운동을 담당하는 이 느린과 빠른 이 두 가지를 잘 배합한 그런 것들이 도식이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왔다. 그래서 도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출문제 최근 10년 이전에 선택형으로 나왔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지도사 문제로 나와가지고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도식이론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인간의 움직임 생성과 조절에 적절한 체계를 발전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식이론이 있는데 1번 초기 조건, 2번 반응 명세, 3번 감각 피드백, 그리고 4번 반응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정보원이 있고 그래서 빠른 운동을 담당하는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피드백이 오고 나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정확성 참조 증거로 이루어지는 또 이제 회상도식 이런 것들을 제인도식 그래서 회상도식과 제인도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식이론이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되게 쉽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 나오고 나서 도식이 나올 걸 알고 있었는데 회상과 죄인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도식으로 나와서 먹어라 하는 쉬운 문제로 줬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운동학습과 제어의 고원과 도식은 굉장히 쉬운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었다. 그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우리가 또 스포츠 운동심리학 파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심상훈련이 나와 있고 심상훈련 관련해서 이론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런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 이론 중 바이오 정보 이론 이게 생물 정보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정보 이론, 생물 정보 이론 시험에 심리신경근 이론, 상징학습 이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로 생물 정보 이론, 바이오가 생물인 거죠. 그래서 생물 정보 이론이 시험에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심상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심상 이론은 랭에 의해서 소개되었는데 심상 이미지가 뇌의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구체적인 전제란을 가정하지요. 이 심상은
날씨, 관중, 시설 등과 같이 심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전제, 이거를 우리가 자극전제라고 얘기하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특정 상황에 근육의 긴장감, 호흡, 심장의 박동같이 내부적으로 느끼는 심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전제, 이런 것들을 반응 전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때 많이 풀었던 심리, 신경근 이론, 상징학습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정보 이론, 바이오 정보 이론, 생물을 바이오라고 이제 얘기해서 나왔었네요. 그래서 자극 전제, 반응 전제가 있다. 이 중에서 반응 전제가 보다 더 중요하고 자극 전제와 반응 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모두 포함한 심상을 했을 때 모든 감각의 동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상의 중요한 요소, 심상의 초점, 심상의 능력 중에서 선명도와 조절력이 있는데 선명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U가 있고, 그리고 이건 처음으로 나왔다. 근데 스포츠 지도서에 나왔고, 근데 모의고사에 다뤄서 잘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효과 이론, 심리신경근 이론이 2019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3년도에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자극전제, 반응전제, 또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자극전제와 연결되고 있죠. 복장, 바람, 기온, 습도, 주변 사람들 모습, 환경, 여기 이제 자극 전제로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긴장감, 호흡,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이 심장, 호흡, 근육 긴장감, 이런 것들이 반응 전제 나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전제를 모두 포함시키는 상상을 하면 선명도가 높아져요. 선명도가 높아져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군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예전에는 타석에 섰을 때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기도 하고 삼진을 당할까 많이 긴장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긴장을 했네요. 심장이 뛰는 이제 모습, 그다음에 삼진을 당할까 하는 걱정하는 모습,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이완기법, 자세훈련, 호흡법 덕분에 안정되었어요. 그렇구나. 얼굴을 다쳤나 보네. 제가 한 달 전에 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서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네. 타격 연습할 때마다 야구의 제목이 또 맞지 않을까? 두렵고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언급됐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행동주의 치료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어 있는 볼페 임상 기법, 볼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체계적 둔감함, 기출로 나왔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임상 기법을 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타석에서 타격 연습할 때 몸에 맞아도 아프지 않은 탁구공, 그리고 테니스공, 그 다음에 야구공, 이런 순서로, 그래서 어떤 불안 상태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순서를 점점 이제 낮은 것부터 점점 높아지는 것들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 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투수가 던지는 야구공에 대한 두려운 공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는 거죠. 가장 낮은 불안을 유발하는 첫 번째 상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다. 그와 같은 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밑줄친 디귿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기도 하고 삼진을 당할까 많이 긴장했는데 가 기법을 적용할 때, 체계적 둔감화 기법, 요거를 적용할 때, 요거는 이제 가 기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 기법을 이제 할 때 이제 기대되는 심리 효과를 스필버그가 제시한 불안의 두 가지 개념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가에 해당되는 거고 디귿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거는 스필버그가 제시한 불안의 두 가지 개념 분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미니 맵에도 나와 있고 지도사에도 나와 있던 STAI, 스테이트, 그 다음에 트레이트, 앵자이어티, 인벤토리에서 상태 특성 불안 척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단일 차원 측정 도구라는 거를 아는 친구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맵에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마튼스의 CSAI2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렇게 스필버그가 이야기하는 STAI 요걸로 문제를 냈다. 이런 것들이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힘든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스필버그가 이야기하는 STAI가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동시에 측정하는 단일 차원 측정 도구이고, 그리고 불안을 측정하는 심리학 척도는 단일 차원과 다차원 차원이 있네. 이런 것이 어느 문장이냐면 김병수 선생님 대학 유노스의 문장 속에 있거든요. 단일 차원에서는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차원에서는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을 구분한다. 이거를 찾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 상위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상태 불안 쓰고 신체 불안, 인지 불안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썼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그리고 이거는 김병수 선생님 책이 없고 예전에 이제 있긴 있는데 정책위생 김병수 선생님 책 그 책 스포츠 심리학의 이제
이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스포츠 심리학의 정석 그쪽에 있거든요. 그 두 개의 대학 유닛을 동시에 봐서 맞추는 문제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해서 상태 불안을 감소시킨다. 요게 이제 정답을 했는데 이거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그런 문제였다. 해서 난이도가 상이고, 요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채점을 통해서 뭐 더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인지불안과 신체불안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상태불안 감소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기출문제 뉘우고 스포츠 지도사에 있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디테일하게 대학 이론서로 들어가서 해서 이런 것들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문제는 또 새롭게 나왔지만 우리가 또 김병훈 선생님의 스포츠 심리학 정석으로 잘 공부해서 맞췄던 문제고, 그리고 여기에서 체계적 등급은 기출 문제를 맞췄던 문제고,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웠던 문제다. 그래서 상태불안 감소만 쓰는 거는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학생들만, 그래서 소수들만 맞췄던, 그래서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문제였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문제 뭐가 있었냐면 우리 B의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심리학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 결정 이론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유능감과 자결성, 자율성이 내적 동기. 그러면 우리가 자기 결정 이론, 대시와 라이언의 그 중에 소이론 중에 유능감이 들어갔다. 그거는 바로 인지평가 이론. 인지평가 이론, 내적 통제에 의한 자율성 증가로 내적 동기 증가. 긍정적 정보에 의한 유능성 증가로 내적 동기 증가. 그래서 유능감이 들어가면 긍정적 정보에 의한, 이것이 이제 해서 사람들이 내재적 동기화 됐을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인지평가 이론으로 V존 웹에도 있고, 대시와 라이언의 인지평가 이론, 그 다음에 자기결정 이론,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기출문제 출근 10년 이전 선택형으로, 근데 올해 이제 지도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맞추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적 통제에 의한 자율성, 자결성 증가로 인한 내적 동기 증가, 긍정적 정보에 의한 유능감 상승으로 내적 동기 증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결성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는데, 그 자기 결정 이론에 또 영향을 주고, 그 소이론에 해당되는 유능감, 인지평가 이론의 유능감 자율성,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 해서 또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제 들어가면은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 그렇군요. 높은 내적 동기를 가진 학생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지 선생님이 시키니까 혹은 체육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외적 동기 유형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적 동기 유형에 대해서 외적 규제, 이렇게 외적 동기 4가지 유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외적 규제, 그리고 내사 규제, 그리고 확인 규제, 통합 규제, 이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 동기의 4가지 유형으로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지도자가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켜서 그래서 혼나지 않으려고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상을 받거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통제되는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외적 동기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이유 학생들은 체육사회 자율성이나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상태가 되는, 그러면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상태가 외적 동기 유형의 외적 규제, 이제 점점 이렇게 갈수록, 그리고 나서 내적 동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움, 직, 획득, 그 다음에 달성, 과제, 성취, 그리고 감각 체험, 자극 추구, 이렇게 자극 체험, 감각 추구, 그걸로 넘어가는 내적 동기. 그러면 그때 이런 외적 규제에 해당되는 요 내용.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니까, 지도사가 시키니까. 그래서 체육 성적 얻기 위해 그거는 그냥 상에 대한 그런 걸로 외적 규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시와 라이언의 4가지 유형의 외적 동기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외적 동기를 쓰는 그런 걸로 그냥 먹어라, 쉽게 냈던 문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H젠이 이야기하는 계획행동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합리행동 이론, 이거는 H젠과 PC바인이 얘기한 합리행동 이론이 있고, 그리고 이제 H젠이 얘기한 계획행동 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행동 이론에 4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중에 태도, 주관적 규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2가지 요인, 나머지 2가지 요인이 바로 어떤 걸 뜻하냐면 의도와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와 행동에 대한 2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고, 이 요인 중 한 가지 요인에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게 합리행동 이론. 그래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의도를 통해서
행동에.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요인에만 직접적, 그럼 의도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반해 계획행동이론은 추가된 행동통제 인식이 따로 들어져.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 인식이 의도에 직접적 영향 또는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을 모두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합리행동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이 의도와 행동인데 그 관계,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클수록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나. 그래서 디귿에 해당되는 행동통제인식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합리행동 이론에서 이와 같이 태도가 있어요. 주관적 규범이 있어요. 이거는 의도를 통해서 이렇게 의도에만 직접적 영향, 한 가지 요인에만 직접적 영향을 주죠. 그리고 행동은 간접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렇게 태도, 주관적 규범에 이제 계획행동 이론에 들어가면은 요거는 HMPC반의 합리행동 이론이 태도와 규범에 의한 의도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데 계획행동 이론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아니라 행동통제 인식이 나타냈고, 이 행동통제 인식이 이렇게 의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행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의도에만 직접적 영향, 행동에는 간접적으로 의도를 거쳐서 가는데, 이와 같이 행동통제 인식은 의도에도 직접적, 행동에도 직접적.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이 얘와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들의 관계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다 설명해 드렸고, 의도, 행동만 그 출제위원이 궁금했던 거죠.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걸로 쓴다. 그런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밑줄치 리을에 대한 두 요인 간의 관계를 서술할 것. 의도가 강할수록 행동 실천 관련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은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정답으로 채점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잘 외우는 게 이제 중요했고,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이 선이 우리가 이제 의도를 통해서 행동에, 그리고 행동의 다이렉트로 이 점선이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시험에는 이 의도 행동 이들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의도 행동만 물어봐가지고 요것도 학생들이 많이 좀 옆에 있는 걸로 쓰지 않았나. 그래서 의도 행동만 쓰면 되는 걸로 정답이 이제 채점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도에 따라 행동의 여부가 결정되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또 이와 같이 예상됐던 문제. 그래서 인지평가 이론, 자기결정 이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합리행동 이론과 계획행동 이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운동학습과 제어까지 이제 다 봤는데, 운동학습과 심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김병수 선생님 대박 대세죠? 네, 문제와 정답, 그리고 서술형 문제까지 잘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선진 선생님 책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문제와 정답은 없으나 키포인트와 서머리가 있어서 또 좋은 책. 그래서 이런 대학 이론서를 잘 봐도 좋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된, 그래서 V존 이그잼2의 영역별, V존 이그잼1의 연도별. 그래서 김병수 선생님, 김선진 책들을 잘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조도와 정리된 암기, V존 미니 교재, 모의고사 적용되는 V존 미니 교재에 이와 같은 대학 이론서들이 잘 녹아 들어가서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수업을 진행해서 학생들이 잘 안 내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김병수의 문제의 답까지 다 이제 구조도에 맞춰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체육시험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작년에는 11점, 올해는 10점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통계와 평가 및 검사 파트가 있는데, 작년에는 평가 및 검사 파트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통계 파트가 좀 더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 중, 하는 이렇게 해서 상 0점, 중 0점, 하는 10점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또 체육시험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실습 중 예비교사와 지도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가로 안에 기억니은 예비교사가 제가 부여한 점수와 선생님이 부여한 점수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교사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 간의 점수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간의 동일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평가자가 무엇을 말하는군요. 여기서 이제 교사 간의 동일한 점수 부여,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객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객관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평가자간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봉 선생님 책에 보면은 객관도는 2명 이상의 평가자에 의해 부여된 점수의 일치 정도로, 평가자간 신뢰도라고 리라이어빌리티, 인터레이터 리라이어빌리티라고, 리라이어빌리티 신뢰도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평가자 간 신뢰도를 말하는군요. 그래서 객관도, 평가자 간 신뢰도 둘 다 채점하기 귀찮으니까 평가자 간 무엇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도의 개념 정의 속에 숨어있는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이는 같은 대상자에 대해 2명 이상의 평가자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평가자의 주관성, 오류, 편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사가 부여한 점수에 따라 성취순위 평가되기 때문에 평가자 간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도의 유사말 평가자 간 신뢰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평가자 간 신뢰도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평가자 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나왔었는데 객관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재검사 신뢰도 계수 추정 방법이 있고 급내상관 계수, 분산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재검사 신뢰도 계수 추정 방법 이걸 정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칭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정의 속에 2명의 평가자에 의해 부여된 검사 점수가 상관으로. 재밌는 게 객관도 안에 있는 개념 정의 속에 평가자 간 신뢰도, 재밌는 게 재검사 신뢰도 계수 추정 방법 안에 들어가 있는 상관, 요걸로 문제가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는 한데 기존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건 어떤 거냐면 개념정의 나오면 명칭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명칭 밑에 개념정의 속에 가로 넣기 문장. 그래서 이게 좀 쉬울 듯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좀 실수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다 맞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근데 이제 채점을 또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커트라인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정확한 거는 객관도의 개념정의 속의 평가자 간 신뢰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객관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에 2명. 그럼 재검사 신뢰도 계수 추정 방법, 이 명칭 개념 정의 속의 상관. 이렇게 문제를 냈다. 이게 우리가 좀 문제가 좀 바뀐 스타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내년에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체육점 평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남학생의 측정 결과의 중심경향값. 그럼 중심경향값은 뭐가 있어요? 평균치, 중앙치, 최빈치 이렇게 있죠. 살펴보면 무슨 검사 종목의 점수표가 정적 편포? 그러면 정적 편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여기서 이제 그림에 보면은 정적 편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게 최빈치, 중앙치, 평균치. 그러면은 평균치와 중앙치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밑에 이제 표를 보면은 평균치와 중앙치 이 두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적 편표는 평균치가 중앙치보다 그러면 최대값이 평균값, 최소값이 최빈값, 가운데 값이 이제 중앙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적 편포일 때는 평균치가 중앙치보다 크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규분포에서는 이렇게 평균치, 중앙치, 최빈치가 동일하다.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부적 편포에서는 이와 같이 평균치가 최소값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치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최빈치가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요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악력 파트를 보면은 평균과 중앙값을 보면은 평균이 상대적으로 커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앉아있는 앞으로 피기를 보면은 평균과 중앙값에서 중앙값이 더 커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악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정적 편포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값이 크기 때문에 부적 편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평균치와 중앙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규 분포한다. 노멀 커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적 편포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적 편포는 어떻게 됩니까? 정적 편포 그림을 이제 그려오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최빈치 MO예요. 그리고 중앙치 MDN이에요. 그리고 평균치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는, 그래서 평균치가 더 큰 거, 그런 평균치가 더 큰 거는 바로 악력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답 악력이어요.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다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규분포가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으로 달리기, 그리고 부적 편포 앉아있는 앞으로 피기, 그 다음에 정적 편포는 악력이다.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내봤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경향값 나오고 나서 뭐라고 되냐면 분산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편포 현상을 나타낼 때 상대적으로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는 분산도는 4분위 편차. 옛날에 중앙치와 4분위 편차, 평균치, 표준 편차가 극단값의 영향을 받으니까 중앙치와 4분위 편차가 극단값의 영향을 적게 받는, 그걸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4분위 편차, 4분 편차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다시 한번 나왔고, 중간에도 이제 이와 같이 지도사 문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분산도는 범위, 4분위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 변이 계수가 나와 있는데, 이 4분위 편차가
이와 같이 이제 75, 100분위 점수에서 25, 100분위 점수 뺀 값을 2로 나눈 값이어서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는 거죠. 상위 25% 제해지고 하위 25% 제외져서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는 4분위 편차. 쉽게 또 맞출 수 있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4분위 편차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학생의 측정 결과에 대해서 분산도를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여학생에 대해서 이제 분산도를 살펴보는 거죠. 표준 편차되어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앞으로피가 가장 이제 표준 편차가 적고,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킬로그램, 센티미터, 회. 그래서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센티미터, 앉아있는 앞으로피가 제자리 멀리뛰기는 측정 단위가 동일하지만 이와 같이 표준 편차 차이가 커서, 평균 차이가 커서, 표준 편차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측정 단위가 다르고, 그리고 이와 같이 평균 차이에 따른 표준 편차 다른, 이런 경우에는 이 분산도를 뭘로 써야 될까? 표준 편차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 검사 표준 편차가 가장 크고, 앉아있는 앞으로피 검사 표준 편차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통해 검사 종목별 분산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측정 요소 단위가 서로 다른 검사의 표준 편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측정 단위는 같더라도, 이 같은 게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하고 앉아있는 앞으로피 같더라도, 그렇죠? 평균치가 클수록 표준 편차가 커지는 경향, 평균치가 큰 제자리 멀리뛰기가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더 큰 거, 그렇게 알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해석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대적 분산도에 해당하는 변이계수, 변동계수, 이런 것들을 산출하여 분산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변이계수, 변동계수는 이용생 책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사 문제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에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도사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적용되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절대 변산도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 평균 유사하고 동일한 측정 단위,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변이계수, 표준 편차를 평균하는, 그래서 변이계수, 이거를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상대 변산도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고, 그러면 이와 같이 상대적 분산도, 이거를 변이계수, 변동계수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평균 나누니까 20분의 4가 되는 거고, 이거는 10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럼 150분의 15가 되는 거고, 그리고 30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5분의 1, 5분의 1에서 0.2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분율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100분율로 제시할 것, 가장 큰 검사 종목과 가장 작은 검사 종목을 계수의 값과 함께 이렇게 서술할 것. 그렇죠? 최 교수님 모의고사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5분의 1 20%, 5분의 1 20%, 그리고 10분의 10%, 그리고 이거는 0.3의 30%, 그걸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10%, 30% 이렇게 나와서 가장 큰 거는 왕복 오래 달리기에 해당되는 30%이고,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제자리 멀리뛰기 10%예요.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이계수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제 알려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알려주지 않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우리가 이제 Z 점수 구할 때는 편차 점수를 표준 편차 나눠준데, 재밌게 표준 편차를 평균 나눠가지고 변이계수를 구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변이계수, 변동계수, 그거를 구하는 값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준비가 돼가지고 잘 맞춘,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전공 B의 10번 문제. 요거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어떤 거냐. 진 땡땡 학생의 패스 기술은 보통입니다. 패스 점수를 표준 점수인 뭐로 변환했더니, 표준 점수는 뭐가 있어요? 표준 점수는 Z 점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T 점수가 있어요. C 점수, H 점수. 그렇게 있는데, 계산할 경우 50점을 나타냅니다. 그 표준 점수가 5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스 기술에 대한 것을 한번 볼까요? 패스를 봤더니 원점수하고 평균이 동일해요. 원점수와 평균이 동일하다? 그러면 Z점수는 일단 구해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빼기 X바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값인데, 그러면 71, 0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4니까 결국 Z점수가 0인 거죠. 그러면 Z점수가 0일 때 50점을 나타내는 거. T는 50 플러스 10Z, 그리고 50 플러스 14Z. 그래서 이
T점수와 H점수가 50점. 이게 평균인 거죠. 그렇죠? Z점수가 0일 때 T가 50점, H가 50점, 평균. 그거는 바로 T점수. 그리고 중복 가능 답안 H점수.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T점수 많이 쓰는데 이제 H점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Z는 이렇게 이제 구하고 0일 때. 그래서 0 집어넣으면 50, 0 집어넣으면 50. 그래서 T점수, H점수가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Z점수가 0일 때 T점수가 50인 거죠. 이거는 H 척도로 해도 이게 이제 50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에 해당되는 T점수 또 H점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 빈도 분포에서 진학생의 슛 점수가 속한 급간까지 그러면 슛 점수가 90점이 나왔는데 이 속한 급간까지 누가 학생 수가 195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쭉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100분위는 학생 점수에 해당하는 누적 100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100분위가 학생 점수, 이 90점에 해당되는 누적 100분율. 그러면 195명에 해당된다. 누가 되는 누적된 학생 수가 195명. 몇 명 중에? 200명 중에.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200명 중에 195명이다. 그러면 200명 중에 195, 요거를 이제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2, 9, 18. 그죠? 네. 2, 9, 18. 그 다음에 2, 7에 14. 그리고 2, 50. 그럼 97.5, 100분위가 되는 거죠. 200분의 195에 해당되는 그러면 97.5, 100분위.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는 97.5%일 텐데 여기서 100분위가 나오니까 97.5, 100분위가 돼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 195명은 100명 중에 97.5명. 근데 97.5명이라는 게 없으니까 97.5, 100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분위 수, 원점수를 그 이제 크기 순서대로 배열한 후 100등분 했을 때 해당되는 점수,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 2.5%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00분위 수, 100분위 점수 같은 말이고 A학급의 철수 제자리 멀리티가 70 100분위 수가 25cm라면 25cm보다 낮은 기록을 가진 학생이 A학급의 70%이다. 내가 70 100분위 수면 내 뒤로 못한 학생이 70명, 100명 중에 70명, 70%. 나는 상위 30%.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위 2.5% 그리고 97.5 100분위 그러면 이제 2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5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또 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고 여기까지가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나누니 그 밑에 보면은 또 뭐로 나와 있냐면 규준지향평가에서 성적 부여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규준지향평가에서 성적 부여 방법 이 방법이 바로 평균. 그래서 X바 평균. 그래서 X바 플러스 1.5S, X바 마이너스 1.5S 표준 편차에 의한 방법으로 또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흡은 마이너스 1.5S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리블 기술은 그러면 이제 패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슛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 드리블의 평가 등급이 뭡니까? 드리블 기술은 몇 등급입니다. 평가 등급이 요거를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리을을 기준으로 그렇죠? 리을에 해당되는 걸로 확인해서 이제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6일 때 그럼 평균 80. 그러면 X바 플러스 1.5S 그럼 80 더하기 1.5S에 6을 집어넣는 거죠. 80 더하기 1.5 6 곱하기 1.5 1.5 6, 5, 30, 6, 1은 6 그러면 6, 5, 33 6, 1은 6 9가 되는 거여서 80 더하기 9니까 이게 8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수인 경우는 89가 되는 거고 그리고 X바 마이너스 1.5S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6하면 80 빼기 9니까 71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일 미만은 미흡 70일 이상부터 89 미만까지는 보통 89 이상은 우수. 그래서 이 리을을 활용해서 나와 있는 리을을 활용해서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디귿을 먼저 풀어도 되는데 먼저 이와 같은 드리블 종목의 평가 등급 분류를 위한 기준 점수 범위를 밑줄친 리을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밑줄친 리을의 근거. 밑줄친 리을이 요거를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80과 6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80.2에 1.5S에 5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71 더하기 1.5S, S에 4를 집어넣어서 이걸 구해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일단 이거를 쓰고 나서 그러면
드리블, 이 진땡땡 학생의 드리블 점수가 86이니까 86은 여기 어디에 속합니까? 71 미만 아니고 89 이상 아니고 요 사이, 71과 89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이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보통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71점 미만 미흡, 보통 71점 이상, 89점 미만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죠. 우수 89점 이상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요거는 이제 평균 1.5S 80 더하기 1.5 6을 넣어서 89점 이상 우수인 거고, 평균 빼기 1.5S 80 빼기 1.5 그러면 80에서 6 1.5 9를 빼서 71점 미만 미흡인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86개는 71점 이상 89점 미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통에 해당된다. 그걸 얘기하는 규준지향평가에서 성적 부여하는 방법, 표준편차에 의한, 비율에 의한, 규준에 의한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준거지향평가에서 이야기하는 정답 비율과 계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잘 그 부분을 몰라도 평균 더하기 1.5S, 평균 빼기 1.5S, 그래서 단순한 어떤 수학적인 기본 산수여서 그런 걸 맞출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산수 86점, 요게 71점과 89점 미만이기 때문에 보통이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알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또 운동 역학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가 있었는지 통계 정복할 수 있죠. 조우생 반복하다 보면 이해되고요. 형 누나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암기는 풀면서 정답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기술 통계, 원점수, Z점수. 올해 이제 이 문제가 나왔던 거죠. 집중영역치, 분산도.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또 이제 Z점수 연결돼가지고 T점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상관관계 Z검정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관이 나온 건 연관성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 뒤에 나와 있는 재검사 신뢰도 객관도 추정하는 방법, 재검사 신뢰도 개수 추정 방법에 해당하는 점수 간 상관 분석. 이런 것들이 또 나왔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설검정 5단계 올해 쉬었죠. 그죠? 최근에 많이 나왔어. 그리고 이기봉 선생님 Q&A 교재로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체육경영원의 과제평가, 체육경영통이 올해 또 스포츠 교육모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선수평가, 임무학습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체육경영술의 문서로 평가의 방향, 성취기준, 성취수준, 계획, 평가의 활용, 이런 것들로 잘 정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기봉 선생님 책이 또 굉장히 좋은데 또 새로운 이제 개정 중복판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제 V존 이그지원 영역별이 연도별로, 그 다음에 문제 확인하고, 통계 이해하면서 평가검사 암기하는데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구조도 암기하고 미니를 통해 이해하고 모의 적용으로 잘 안내해 드렸고, 그렇게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운동학습과 심리, 체육시험평가 잘 했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운동역학, 운동생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